교수들 강의가 첫째 진짜 딱딱하거든요. 둘째 별로 보탬이 안 돼요. 셋째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한 3대 맹점입니다. 오늘 안 그럴 겁니다. 대단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몇 개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보니까 70년대 인플레를 경험을 못 하신 세대 같아요. 저는 아주 절절히 70년대 인플레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70년대 인플레는 왜 왔죠? 뭐 때문에 왔어요? 오일 쇼크죠. 오일이 왜 가격이 폭등을 했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70년대의 인플레는 단지 오일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당시의 연준은 기준금리를 22%까지 올렸댔습니다. 그 이후에 1981년, 2년에 걸쳐서 미국은 엄청난 경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까스로 인플레를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는 어떤 인플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파월을 위시해서, 이창용을 위시해서 지금 인플레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은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맨날 인플레이션은 트랜지토리하다, 계속해서 일시적이라는 이야기만 계속하다가 결국은 작년 3월에 이르러서야 이거 트랜지토리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은요 원유만 올라간 게 아니고 모든 원자재가 다 뛰었습니다. 그것이 70년대 인플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70년대는 아까 원유가 폭등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2019년까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 저를 포함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고민이 뭐였냐 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돈 많이 풀었습니까? 안 풀었습니까? 얼마나 풀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얼마나 풀었습니까? 여기도 있지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2007년도 말에 8천억이었습니다. 현금이. 리저브라고 하는 게. 2019년도 코로나 직전에 얼마였냐? 4조입니다. 그럼 8천억에서 4조. 12년 동안 현금이 얼마나 풀렸? 5배 풀렸습니다. 한국은요. 56조에서 192조로 3.4배 늘었습니다.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96조에서 480조로 5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발생하기 직전까지 미국이 돈을 엄청 풀었다고 했는데 일본도 5배를 늘렸어요. 우리는 좀 늘렸죠. 3.4배니까. EU도 1.1조 유로에서 3.2조 유로니까 약 3배 늘렸어요. 질문이 뭐냐 하면 2007년서부터 19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현금을 풀었단 말입니다. 통화승수로 계산하면 M2는 천문학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물가는 안 뛰었단 말입니다. 2007년서부터 2019년까지. 그래서 경제학자 질문이 뭐였냐면 그 돈 다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습니까? 왜 돈을 500% 이상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직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안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요. 앞으로 금리 정책이나 인플레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데요. 그걸 묻지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금리만 가지고 파월에 입만 들다보고 앉아있고 이창용이 입만 들다보고 앉아있거든요. 자,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그 돈은 길거리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막 배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프라이머리를 딜러를 부릅니까?
프라이머리를 딜러를 불러가지고 현금을 풀면서 대신 무엇을 사드립니까? 국공채를 사드립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에 돈을 일단 풀면 그 돈이 누구 손에 들어가냐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프라이머리 딜러, 대부분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죠. 그러니까 돈을 풀면 그 돈이 누구 손에 들어가냐 하면 증권회사들 손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증권회사들은 그 돈 가지고 뭘 하냐? 뭐를 하면 돈 되는가? 이걸 굴리지 않겠습니까? 증권회사들이 돈을 굴리는 데가 어딥니까? 울산에 공장 짓고 뭐 구미에 공장 짓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증권회사가 일단 현금을 들게 되면 이거 가지고 뭐를 투자하면 돈이 되는가? 그게 증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발생하기 직전까지 1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풀린 돈들이 어디에서만 놀았냐 하면 증권시장에서만 놀았던 거예요. 그 결과는 뭐죠? 나스닥이 폭등을 했고요. 다우존스가 폭등을 했고요. 일반 물가는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게 그 그림입니다. 그럼 돈을 줄이면 물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돈이 는다고 금리를 올린다고 물가가 잡힌다? 또는 반대로 돈을 줄인다고? 아닙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상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대책도 엉터리고요. 물가도 못 잡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전략적인 임플리케이션을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그동안 나스닥이나 다우존에서 굴리던 사람들이 야 이거 심상치 않구나 해가지고 재빨리 주식 다 팔고 현금을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단은 피해야 되겠죠, 그렇죠?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충격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현금을 쥐고 앉았습니다. 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코로나가 이때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나서 주가도 폭락하고 원자재 가격도 폭락하고 다 폭락했어요. 왜? 전 세계가 락다운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오로지 지금 믿을 만한 것은 현금이다 하고 현금을 들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 결과로 유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직후에 유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그죠? 어디까지 폭락했습니까? 며칠 동안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3월 4월에 15불 때까지 WTI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20년 3월 4월이면 코로나가 극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코로나 초기지 않습니까?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올라오는 겁니까? 예? 코로나가 시작하기 초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이 처음에 15불까지 떨어졌다가 3월, 4월 이후로부터 꼬물꼬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왜 올라오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에 대한 거부 데모가 일어납니다. 특히 스웨덴하고 영국에서 심하게 반발합니다. 내가 왜 마스크를 써? 내가 왜 가게를 문 닫아야 돼? 죽으면 내가 죽는 거지. 네가 죽냐? 정부는 이 가게를 닫아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다. 아주 격렬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었던 투자가들이 이제 주식은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고 락다운이 점점 해제가 되면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연말이면은 백신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도 개발되지? 그죠? 그 다음에 락다운도 효과가 점점 둔화되지? 그러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가격이 막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코로나 수준을 회복하고 유가는 잡혔습니까? 더 올라갔습니다. 막 올라갔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120불까지 갔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의 더블까지 갔습니다. 그러고 꺾입니다. 요 꺾이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꺾이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언제부터 원유 가격이 잡히기 시작했냐고요. 언제부터 원자재 가격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22년 3월 4월입니다. 22년 3월 4월이 뭡니까? 드디어 파월이
인플레이션 트랜지토리 아니다. 심각합니다. 그 생각을 하고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입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파월이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을 좀 땡겨서 20년 가을쯤에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다고 하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파월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을 굉장한 실기를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인플레를 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 원자재 가격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미국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이다. 따라서 만약에 연준이 기준금리 올리는 시점을 한국같이 한 6개월이나 8개월 앞당겨서 20년 6, 7월쯤, 가을쯤에 이거 올리기 시작했다고 하면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 그 후로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인플레가 전반적으로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기쯤에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데 요 수준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100으로 놨을 때 대충 얼마냐 하면 150 전후입니다. 이 그림이 그 그림이거든요. 이게 광물인데 광물 가격을 2019년 코로나 직전을 100으로 놓고 움직였을 때 전부 이 패턴입니다. 충격 효과로 폭락하고 폭등하고 꺾이기 시작하는데 이 폭등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놀던 돈들이 주식 다 털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붙기 시작했냐, 원자재 가격으로 원자재 시장으로 붙기 시작해서 원자재 과잉 유동성 폭등을 했는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이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대부분 보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100으로 놨을 때 여기 있습니다. 150 미만입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아연이나 그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요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4월달 통계인데 제가 어제 5월달 통계를 만들었는데 니켈이 지금 170 정도 되는데 지난달 5월달에 니켈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니켈도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1년 이내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겁니까? 안 내릴 겁니까? 이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최소한 2번 더 올릴 겁니다. 점도표 보셨죠? 어제? 점도표 보면요.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어요. 18명 중에 5명은 0.5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올렸어요. 그래서 연말 기준금리는 지금보다도 0.5 정도 올려야 된다는 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럼 금년중에 기준금리 내려가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지금 여기 있는데 더 올라가겠습니까?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저는 금년 12월이 되기 전에 WTI로 이야기할까요? 코로나 이전에 60불이었거든요. 이거 60불 붕괴된다고 봅니다. 왜요? 2019년도 경제하고 지금 경제를 비교하면 어느 경제가 더 좋습니까? 성장률이나 모든 면에서 금리나 2019년 코로나 직전이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수요가 어디가 더 셉니까? 코로나 이전 아닙니까? 금리가 그때는 2%가 아니었거든? 1%대였거든? 지금은 5%대거든? 미국이? 성장률이 그때 3%대였거든? 지금 1%가 안 되거든? 그러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2019년에 비해서 형편없이 부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모든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 이전 수준 아래로 떨어졌거든. 왜? 전반적으로 고금리에 따르는 불경기가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혹시 주변에 주유소 하시는 분 있으면 빨리 팔아라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게요 곡물입니다. 곡물도 보면은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놨을 때 원유 지금 여기 와 있죠. 소맥 조금 높죠.
그 다음에 옥수수가 좀 높긴 높은데 다른 것들은 다 지금 120대 와 있거든요. 이것도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해지면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라면값요 내려야 됩니다. 추경호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내려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왜? 내리지 말라 해도 내릴 겁니다. 왜? 안 팔리니까. 그래서 첫 번째 테마로 이거 이제 천연가스인데 지금 LNG가요, 그죠?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괜찮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더 빠져 있어요. 이 코로나 수준이 이게 100이거든요. 지금 원유 가격은요, LNG는요 코로나 수준 이하로 더 떨어졌습니다. 조금 있으면요 LNG 가격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뭐냐?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더 이상 유가가 상승하거나 뭐 천연가스가 상승하거나 뭐 옥수수가 상승해갖고 치킨값이 올라간다. 이런 요인의 인플레는 없을 거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럼 인플레 잡힙니까? 그럼 인플레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다들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모든 원자재 가격이 10% 올라가면 물가 몇 프로 올라갑니까?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네? 모든 원자재가 수입 원자재가 10% 올라가면 우리나라 물가가 평균적으로 거시 모형에서 몇 %씩 올라갑니까?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모르고 경제 전문가를 하면 사입입니다. 우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입 원자재 비중이 3%입니다. 0.03입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10% 올랐을 때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3%입니다. 10% 올랐을 때 뒤집어 이야기하면 원자재 가격이 10%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그게 물가를 몇 % 안정화시킵니까? 10%에 3%. 그 계산하라고 했더니 우리 숙대 학생이 10 곱하기 3 해갖고 30%거든. 이 돌탱이들이. 국가 미래가 진짜 걱정돼요. 결론, 원자재 가격의 등락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시적으로. 그러면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급여가 평균 전반적으로 10% 오르면 물가 몇 % 올라가? 그죠? 숙대 경제학부에서는 이런 거 가르쳐줍니다. 문제는 학교 안 와서 그렇지 애들이. 대한민국 물건 가격의 절반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10% 오르면 물가는 대충 5%포인트 오른다고 봅니다. 물론 생산성 증대가 없다고 전제를 하고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물가를 잡으려면 뭐를 잡아줘야 됩니까? 인건비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인건비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왜?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지난 2년 동안 국밥값이 5천원 하던 게 8천원 오는 것을 목도를 했거든. 그것도 매일 목도를 하거든. 짜장면 값이 30% 올랐다더라, 냉면 값이 얼마, 이걸 전부 우리 국민들이 머리에 각인이 잡혔거든요. 이런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급여를 2, 3%, 4, 5% 올려달라고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할 거다. 그러므로 금년 내년에 걸쳐가지고 줄기차게 우리 근로자들은 급여 상승률을 최소한 라면값에, 최소한 냉면값에, 짜장면값에 연동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지금 소비자 물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4% 안짝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급여 상승률은요 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이요 급여 상승률을 보면은, 인건비 상승률을 보면은 거의 5.6%, 여기에서 지금 6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아무리 잡혀도 인건비를 잡지 못하면 물가가 절대로 2% 안으로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 포인트는 뭐냐? 원자재 가격이 잡혀도 물가 잡힌다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왜? 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인건비다. 지금 인건비가 거의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잡히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물가를 우리도 2%고 미국도 2%인데 2%를 잡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2% 이상 물가를 못 잡는 결정적인 이유는 인건비를 우리가 못 잡는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물가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그게 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헛고생 좀 하지 마라. 기준금리 0.25, 0.5 올린다고 해서 미국 안 잡힌다. 여러분 80년대 미국이 어떻게 금리를 잡았죠? 그죠? 물가를 잡았죠? 태초에는 원유 가격이라고 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극히 미미한 그죠? 요소에 불과한 원유 가격의 오름에 따라서 아주 천문학적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올랐는 원인이 뭡니까? 아니 석유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큽니까? 그게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기름값을 본 국민들이 야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어? 그럼 나 급여 올려줘야 되지 않겠어? 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그게 인플레가 못 잡았던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잡았나? 기준금리를 22%까지 때려 올려가지고 결국은 미국 경제를 완전히 죽여가지고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딜레마입니다. 물가 잡을래? 1980년대 같이 기준금리 20% 올려라. 못 올려? 물가 못 잡을 기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물가를 진짜 잡고 싶으면 금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러 신문에서 진짜 물가 잡고 싶냐? 진짜 물가 2% 잡고 싶냐? 그럼 부가가치세는 낮잖아. 지금 부가가치세율이 얼마죠? 10%입니다. 이거 2%포인트만 낮추면 직방으로 물가 1% 이상 내려갑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2020년도에. 그랬더만은 뭐라 하겠습니까? 기재부에서 그러더라고요. 세수는 작겠대.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우리나라 1년에 부가가치 세수 얼마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71조입니다. 부가세율이 얼마인데 70조죠? 10%에 70조입니다. 그죠? 그러면 부가세를 신교수 말대로 2%포인트 낮추면 일단 산술적으로 세수 얼마 줄어듭니까? 14조죠. 그런데 가격이 그것 때문에 1% 내려가지고 가격이 1% 내리면 판매 물량 1% 이상 늡니까 안 늡니까? 늘죠? 아니 수요 곡선이 뻣뻣하게 쓴 게 아닌 다음에야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 물량 늘죠? 그러면 가격이 1% 내려갔고 탄력성이 1이라 그러면은 소비 물량이 1% 늘 것 아닙니까? 그 는 것에 의한 세수 증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많이 하면 똔똔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율을 낮추면 세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첫째 경제학을 모르거나 북한 사람이다. 제가 80년대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럴 때가 서귀파동에 제가 아주 진절머리 나는 피해자입니다. 왜? 장학금 다 떨어지고 그랬거든. 그래서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다음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막 장학금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래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USC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줄 것 같이 이 돌탱이더라. 세율이 낮아지면 오히려 세수가 는다. 이게 유명한 그 래퍼의 파라독스 아닙니까? 그래서 레간 대통령이 그 말을 믿고 규제 풀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혁신하고 세율을 낮춰가지고 그게 83년서부터 아닙니까? 지금의 이 강건한 미국을 만든 장 본인이 레이건 대통령과 래퍼 교수 아닙니까? 부가세 2% 낮추면요 세수 안 줍니다. 오히려 세수가 늘 수도 있습니다. 탄력성이 이보다 크면. 왜 그거를 생각을 못하냐 이 말입니다. 뭐 나이가 젊으시면 이해를 해요. 뭐 한 50대라 그러면 레이건을 모를 세대니까. 그죠? 그러나 레이건과
70년대 쓰러져가는 미국을 다시 강건하게 세운 레이간 대통령의 그 레이가노믹스의 철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죠? 역발상 좀 하자. 역발상 좀 하고 부가세 낮춰줘가지고 우리 국민들 숨통 좀 튀게 해주자. 아직 읽어야, 그죠? 안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부가세 낮춰갖고 선거에 나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 문제를, 제가 부가세를 그냥 영원히 낮추자 이 말이 아니고, 지금 물가가 좀 심히 불안하니 일시적으로 한 2, 3년 낮추고 경기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때 다시 정상화하자, 이런 뜻으로 저는 부가세 이야기를 꺼냈는데 씨가 안 먹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죠. 이게 미국의 인건비가 지금 보통 요게 노란 게, 이게 빨간 게 민간이고요, 프라이빗 섹터고, 그 다음에 이게 블루 라인이 가버먼트 섹터거든요. 이게 작년 거리만 요 3%대 움직이다 지금 이거 몇 프로, 5%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플레를 못 잡으면 못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자료는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만은, 아까 이 그림이 제가 제일 아까 그 인플레 제가 그거 하고, 결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뭐냐, 한국은행이 지금 뭐 관리합니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뭐를 관리하는 겁니까? 기준금리입니다, 그제? 기준금리도 지금 동결 아닙니까, 그제? 목표가 얼마죠? 물가 2% 아닙니까? 한국은행이 물가 2%를 잡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창용 총재가 총재 되시고 나서 공식 석상으로 마이크만 들이대면 우리의 물가 목표는 2%입니다라고 공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근데 제롬 파월은요, 마이크만 들이대면 우리는 2%입니다. 이거는 맨데이트입니다. 우리 연준법에 있는 그러면서도 안 잡는 게 문제인데, 우리 이창용 총리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뭐 신경을 안 쓰니까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파월은 올리고 싶어 합니까? 속으로는 안 올리고 싶습니까? 점도표 보세요. 점도표 제일 하단에 있는 사람이 이게 파월입니다. 18명 중에. 이 사람 안 올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있으면 이제 그 회의록이 나오겠지만 아주 심각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FOMC에서 12명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제롬 파월 빼놓고 다 올려야 돼. 어떤 사람은 2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롬 파월이 딜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엔 제발 올리지 마세요. 7월에는 올려줄게. 그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파월이 왜 금리를 올리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월스트리트의 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출신이 월스트리트 아닙니까? 제롬 파월 월스트리트에서 잔뼈가 굵은 변호사입니다. 지도 좀 있으면 가면 글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올리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물가 2% 목표도 난 억울하다. 좀 바꿔야 된다. 한번 보세요. 유가가 60불 하다가 120불 갔다가 60불 안 떨어지고 계속 120불로 가면 조금 있으면은 원유 가격 상승률이 0% 되겠죠, 그죠? 올라갔다가 안 떨어지고 계속 그대로 가면 물가 상승률은 제로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제로로 돌아왔지만 국민들은 2배 이상 비싼 휘발유를 사야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저는 2% 물가 목표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망하는 거다. 진짜 제대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유가를 배럴당 60불로 잡든지, 고가를 60불로 잡든지 이렇게 잡아야지. 퍼센트를 2%로 하면 계속해서 2%로 올라가도 그죠? 타겟 안에 있은 거니까 계속 가격은 올라갈 것 아닙니까? 특히 더 심한 것은 이번같이 그냥 점프를 해가지고 가버리면 조금 있으면 물가 상승률 제로로 온다고요. 그런데 유가는 60%에서 120% 돼버리면 국민들은 두 배로 비싼 가격을 써야 합니까?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물가 목표를 2%로 하면 국민을 실질적으로 실질 소득을 뺏어가는 거다. 2%.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물가 상승률을 관리하지 말고 물가를 관리해라.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너무나 압력이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 관리하지 말아야죠. 뭘 관리하냐? 1970년대 통화관리로 돌아가죠. 그래서 본원통화의 타겟 공급량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190조 정도, 그죠? 본통 190조면 그 190조에서 한 200조 정도로 통화 총량을 규제하는 쪽으로 다시 가야겠다. 왜? 금리를 했더만은 너무 정치적으로 이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내릴 때는 그냥 120km로 달려내려. 올릴 때는 시속 5km로 올려. 이런 비대칭성 때문에 결국은 경제가 망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번에 우리 인플레도 제롬 파월이 실기를 하는 바람에 물가를 저는 못 잡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동안에 1980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 40년 동안 이게 금리 관리해 왔는데 이 금리 관리가 적정한 것인지 이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가 상승률 목표를 2%로 잡는 게 이게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통화정책의 방법을 이번에 심각하게 한번 바꿔보는 것을 제가 제안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10년 코로나 이전 10년 동안 금리 얼마였습니까? 2%였어요. 미국. 그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2%보다 낮았습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성장률이 몇 프로였습니까? 2%.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못 내릴 거라고 하면, 조금 올렸다가 내년에도 못 내릴 거라고 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5% 수준인데, 자, 코로나 이전에 1%대의 기준금리에서 미국이 겨우 2%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 기준금리가 5%, 4%대로 가면 미국의 성장률이 2%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겠습니까? 못 나온다. 1%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겠습니까? 못 나온다. 0%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키겠습니까? 0% 지키기도 매우 힘들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한 5년 이상 미국의 실질 성장률은 1%가 안 되는 장기 불황이 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선진국발 불경기가 아니라 고금리가 지속되는 것에 따르는 이머징 마켓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롤링 리세션이라고 정의를 하셨기 때문에 신 교수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토론을 위해서 앞으로 한 10년 가까운 장기 저성장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 너무 낮았던 금리가 5%대로 올라감에 따르는 전 세계적인 어떤 고금리에 따르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30초. 미국 경제가 좋다면서요. 자, 미국 경제가 좋은 것은 투자 때문입니까? 소비 때문입니까? 소비. 자, 미국이 소비가 좋은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돈은 있어도 돈 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 예금에 넣었던 세이빙을 가지고 지금 빼서 쓰는 거거든요. 이거 영원합니까? 이거 영원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요. 내년쯤 되면 그 잘 나간다던 소비도 위축이 되면서 미국은 수출 부진, 투자 부진, 소비 부진, 복합 불황으로 들어가면서
간간히 마이너스로 전년 동기로 마이너스로 저성장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2024년서부터 2025년 6년 한 2, 3년 동안은 미국의 저성장이 불가피하다. 뭐 그게 리세션이든 아니든 그 별로 중요하지 않죠.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가냐 안 가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1% 성장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저성장 국면으로 미국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 정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신 교수 강의는 뭐 재미없지는 않아죠, 그죠? 한 30분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